네, 이승미 부장님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금일 연자분들 간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와 관련되어 앞선 강연 중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줌 채팅창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세션 중에 다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토론 세션이 마지막 세션인 만큼 줌 채팅창을 통해서 토론 말미에 저희가 2021년 조찬 브리핑에 대한 설문조사 링크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행사 종료 후에 잠시 시간을 내시어 그 설문조사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내년에 그리고 추후에도 더 발전된 프로그램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토론 준비가 현장에서 토론 준비가 좀 진행되고 있고요. 토론 준비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운영자분들께서 줌 채팅창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토론 도중에도 궁금하신 내용을 유튜브가 아닌 줌을 통해서 말씀 주시면은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바로바로 응대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금일 강연자분들 8분께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넥스 대표 김영입니다. 제가 오늘 토론의 진행은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을 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자 한 분 한 분 순서에 따라서 사전 질문 주신 거를 먼저 좀 토론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강의 중에 줌 창으로 올려주신 질문은 그 다음에 해당되는 연자께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영 교수님에 대한 사전 질문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앞에서도 좀 쭉 얘기를 나눈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기술의 그냥 형태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추가의 정보,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환자 개인의 보다 적합한 진료를 하도록 하는 그런 보조적인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당장 오늘 이제 우리의 진료 환경을 생각해 보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암 환자를 좀 진료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좀 디지털 기술로 해결된다면 종양내과 의사로서 암 환자 치료에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것은 좀 어떤 게 있을지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었던 사업인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 또 이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세상 비밀이 없는 거니까 특별한 것도 아니죠.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한 30년 동안 항암제 임상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항암제는 완치약이 없습니다. 완치약을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 항해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잡을 못 찾는 그런 상황이죠. 이 임상시험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항암제의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금 급여가 안 되는 항암제가 많은데 왜 이렇게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비싼 값을 할까? 결국은 임상시험 개발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회사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가지고 임상시험을 해서 마치 도박처럼 수많은 약이 2상, 3상 임상시험에 실패하지만 하나를 건지면 대박을 맞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임상시험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시험 한두 개가 몇백억 정도, 몇천억 정도의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앞으로 제약회사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건가? 임상시험에 대한 비용을 줄일 겁니다. 임상시험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약값의 개발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임상시험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은 CRO나 또는 병원에 있는 연구 간호사들의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드린 디지털 헬스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임상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은 효능의 평가와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효능 평가는 당분간은 의사의 몫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은 최근의 추세는 의사가 연구 간호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모바일 디바이스로 클릭을 해서 부작용을 실시간으로 보내고 이 데이터가 의사의 전자기록 차트에, 제 생각입니다, 전자기록 차트에 그대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그게 오리지널 소스 다큐멘트가 되지 않겠나. 또 엊그저께 식약처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약물에 대한 부작용 관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오픈해서 시빌리언,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일들을 식약처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일들을 학회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훨씬 더 큰 사업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은 제 생각에는 약물을 투여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바이탈 사인에 대한 체크, 그 다음에 통증에 대한 강도 이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약물 복용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을 디지털하는 벤처 컴퍼니들이 이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헬스 디바이스를 통해서 진료실에 대한 EMR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좀 더 고명화돼서 국가적인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만드는 방법, 이런 부분에서 뭔가는 사업 모델을 좀 찾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사이넥스도 좋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인석 원장님 사전 질문 좀 있습니다. 조금 이게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어서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시면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디지털 헬스의 유용성 또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이 이미 동의하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배리어가 한 두 가지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는 너무나 오래 지속되어 온 의료계의 반대. 그래서 이걸 의료계의 반대로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뭐 시범 사업이라든가 또는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가지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갭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의료계의 반대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본질을 좀 우리가 다 같이 해결하는데 어떤 방향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료기기 회사가 좀 그런 역할 중에 일부를 이런 것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이 제도권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헬스는 병원 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병원으로 가지고 오는 것, 그걸 또 의사가 보고 활용하는 것, 이런 좀 다른 형태, 새로운 패러다임의 진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권에 딱 들어맞지 않는 그런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중에서 의료기기 회사는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받은 병원협회보험의사 서인석입니다. 우선은 의료계에서 사실 디지털 헬스라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막연한 포비아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은 결국에는 환자 치료에 대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베네핏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혈압 당뇨 환자들한테 맨날 하는 게 혈압 좀 재우세요. 그리고 이제 당 체크 좀 자주 하세요. 공복 식후 2시간 뭐 널뛰기를 한다고 하면 저녁이라도 또 한 번 더 해달라고 사정을 하지만 환자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결국에는 컨티뉴어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장점들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환자에 대한 정보를 다 일일이 의사가 입력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술 방식이든 간에 그걸 좀 편하게 받을 수 있고, 소위 말하는 레퍼런스 밸류에서 벗어나는 것들만 좀 더 선별해서 페노타이핑 할 수 있다고 하면 의사들한테는 훨씬 도움이 되는 기술로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잠깐 코멘트를 하고요. 우선은 이제 건강보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이슈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은 건보 등재가 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시장에 대한 너무 척박함, 고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앞에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트리트먼트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범위에선 DTC부터 그리고 이제 프리메이션이나 아니면 건강에 대한 헬스 프로모션 쪽으로 간다고 하면 현행 건보법과 의료법에서 다루고 있는 치료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인 하스피탈과 아웃 하스피탈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인 하스피탈에서는 우선은 CDSS 형태에서 의사의 생산성이나 보다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쪽이라고 하면 건보 적용은 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행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 의사가 봤을 때도 판독을 했을 때 도움이 되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하면 보다 더 정확도가 높다라는 것은 의료계 내에서의 공감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산을 준 형태처럼 기존에 조금 그냥 생산성을 높이는 CDSS 형태가 아니라 정확도나 결국엔 치료에 대한 아웃컴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별도의 그런 의료기기를 썼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정보들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전도 최근에 들어오는 심전도는 대부분 프리리드가 다 가능합니다. 뭐 노멀 사이언스 리듬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좀 더 의심이 된다라는 것들이 가판독이 나오지만 그거를 의사들이 다 믿지를 않고 그런 기계를 썼다고 해서 추가적 수가를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베네핏이 실제 환자에 대한 코스트라든가 아니면 실제 건강 증진에 대한 것들이 증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의료기기가 실제 건보가 적용이 돼서 회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병원에서 그런 기기들을 채택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STP라고 하죠. 우리가 처음에 개발 단계부터 이거를 어느 트랙으로 타고 갈지에 대한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 오브 하스피탈에 대한 개념 중에서 이게 건보가 적용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보험 에서는 재택의료 사업에 대한 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메이트 PD라든가 아니면 뭐 집에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했을 때에 대한 것들을 건보해서 수가를 주는 단계입니다. 물론 아직은 이런 것들이 시작 단계고 정확한 형태로 정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 장비들이 더 고도화되고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줬을 때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수가의 다양화와 수가 수준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장비들에 대한 특징은 주로 어떤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특징도 될 수 있지만 지금 소위 말하는 2025년도 초고령 사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노인 환자들의 특성은 건강하지만 한 번에 뭐 인설트 트라우마가 있었을 때 건강 수준이 확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사용 증후군이라는 개념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랬을 때에 대한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두 가지죠.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든가 치료 후 급성기 치료 후에 집에 갔을 때에 대한 건강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는 장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최근에는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효과를 증명하는 데이터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시장에 대한 형성을 한다고 하면 재택의료에 맞는 의료기기들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단순히 건강보험에만 집착하지 말고 장기요양보험에서도 홈케어를 소위 말하는 널싱홈에서 케어를 할 때 보다 전문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보험에 적용되는 시장 범위와 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헬스웨어 펄슨이나 아니면 프리디즈 페이션트에 대한 접근에 대한 것들 주로 모니터링과 건강 수준 유지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베네핏을 증명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의 상업 소위 말하는 요즘에 온라인 몰이나 이런 데서는 플랫폼 사업들이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나 오프라인 투 로 가면서 다 발생하는 수익들을 모아서 플랫폼 회사들이 이익을 좀 어떻게 보면 독점화하는 구조지만 의료의 시장은 실제 대상자가 규제적 등록하거나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가치 평가를 하고 중간에 직권 조정이나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기존의 상업화되어 있는 플랫폼 사업과는 분명히 수익 구조나 진입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다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을 규제 정책이나 재평가하는 기전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좀 걱정이 된 거는 이제 회사들이 원장님께 컨설팅을 하겠다. 사인엑스의 고객이 잃는 이런 순간을 제가 좀 위협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 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귀에 번쩍 띄었던 게 뭐냐면 맨 앞부분에 디지털 헬스에 대한 마이너 포비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제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디지털 헬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보도가 더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의료계가 이걸 모두 다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해를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헬스에 좀 우려를 하는 목소리는 마이너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송승재 대표님께 대한 사전 질문이 있습니다. 송승재 대표님은 한국 디지털 헬스 산업 협회장이시면서 또 라이프 시멘틱스라고 하는 회사의 CEO이십니다. 작년 연말에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예, 코스닥 상장을 곧 하실 예정이고요. 아마 디지털 헬스 회사로서는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프 시멘틱스의 성장 전략의 비밀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공유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여기서 참석자를 위해서 조금만 좀 공유를 해주시고, 결국 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라이프 시멘틱스 혼자만 잘 되면 안 되고 다 같이 잘 돼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지, 그 중에서 라이프 시멘틱스는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지, 뒤를 따라가는 디지털 헬스 회사에게 좋은 벤치마킹 회사가 되어 주실 거를 좀 기원을 하면서 앞으로 사업 전략에 대한 노하우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네. 패널 토의를 참 많이 하는 편인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고 운이 따라줘서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발전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술 기반 회사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접근을 했습니다. 이 분야가 규제 산업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는 기술적 접근을 했었고 하나는 정책적 접근을 했었습니다. 이 제도권 바깥에 있는 것이고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고 개선이 필요한 정책들은 안건화하고 안건에 대해서 이슈 파이팅을 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것 통해서 이제 제도화되는 것들을 실제 경험하다 보니 이게 회사 내에 이제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걸어가 보고 이제 뭐 개선이 필요한 게 있으면은 정책적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채널들이 잘 만들어졌고요. 최근에는 이제 결국에는 아까 선인석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임상적 효용, 유효성, 그리고 안전성, 안정성의 이제 비용 편익, ROI까지를 검증하지 않으면 회사가 회사로서 이제 워킹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저희도 이제 사이넥스 김영 대표님 도움을 받아서 또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항상 신경 쓰는 것이 이제 의료인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의료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편익이 무엇인가, 그리고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편익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 들어서는 보험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편익은 무엇인가 또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넥스와의 협업이 라이프 시멘틱스의 성장 전략이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권기정 부사장님께 사전 질문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 또 의료기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사실은 PR 활동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 이유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기술 그 자체, 날 것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자고 치면 바로 대중과의 소통에서 바로 벽을 느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의료기기 기업의 고객은 의료진이기 때문에 의료진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모든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본적인 헬스케어의 패러다임 바뀌는, 그리고 그 방향이 일반 환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런 시점에서는 대중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소통이 결국은 정책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기반 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료기기 기업의 역할, 대중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면 향상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거를 정책적 변화의 힘으로까지 이렇게 끌어내는 것까지에 대한 큰
스토리라인 이런 것들을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받은 앨리슨 파트너스 코리아의 권기정입니다. 좀 사실 큰 질문을 주셨어요, 대표님께서. 그런데 요약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엔드 유저, 특히 B2C 일반 소비자들의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 헬스케어, 특히 이제 디지털 헬스 기업들이 발현하고자 하는 어떤 기술력이나 기기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CSV 형태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어떤 신약의 개발이든 혹은 아까 이제 예로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연속형 혈당 측정 기기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드라마틱하게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런 공유 가치의 창출을 하고 있는 CSV의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중과 특히 이제 B2B의 그런 시선에서 조금 패러다임 변화해서 B2C와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유무, 그러니까 즉 의지의 유무가 저는 제일 중요한 어떤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지만 있다면 그 이후의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 가지의 어떤 전술적인 전략적인 방법들로 추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들면 저희 이제 글로벌 미국과 이제 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특정 의료기기의 경우는 흔히 생각하는 전통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 환자들의 경험을 환자들 스스로 스픽아웃하고 그런 부분들이 환자들 간에 공유됨으로써 그 기기를 통한 환자들의 삶의 질의 개선을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그리고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안타깝게도 전통 미디어의 패러다임이 상당히 힘을 잃고 있고 저희 사회가 전체적으로 평균의 종말 그리고 탈중앙화 이런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도 분산 커뮤니케이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헬스케어의 기술과 제품은 이미 우리 사회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해관계자의 마음을 어떤 의미로 읽는다는 거는 저는 경청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여는 방법은 공감을 형성하는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감을 형성하는 방법은 조금 더 다채널에 다 소스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수고로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비자들은 충분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해관계자들의 마음을 내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업들은 행동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굿 브랜드로서 이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이 기술력이 어떻게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사용자 중심과 사용자가 체험함으로써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발적인 팬덤을 형성하는 쪽으로 리드해 주시면은 유의미한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기 회사들이 이제 사용자를 의료진으로 한정해서 의료진이 우리 기기, 우리 상품을 어떤 경험을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환자까지 그 범위를 넓혀서 환자가 우리 제품, 우리 기술로 인해서 어떤 경험을 얻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경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좀 사전 질문이 커버가 됐고요. 지금 오늘 진행 중에 줌으로 올라온 그 간단한 질문 몇 가지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줌에 올라온 그 질문 중에 하나가 혈액, 체혈도 비대면이 가능한가요? 체혈과 관련된 부분도 비대면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왔습니다. 제가 일단 미국의 예를 좀 들어보면 체혈을 미국에서는 비대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사가 필요할 때 신청을 하면 그 체혈 키트를 집으로 보내주고 환자가 스스로 자기 체혈을 해서 보내주면 그 랩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한가? 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답을 바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규제자하고의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물류 또는 배송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생체 유래 물질을 배송하는 데는 특별한 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품 배송하고는 좀 달라서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먼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헬스 제품에 대한 급여화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을 먼저 제가 정혜경 본부장님 통해서 질문과 답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료기기 일본부를 맡고 있는 정혜경입니다. 질문을 먼저 조금 전달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단일 의료기기 또는 융복합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급여화 시 기준이 기존 제품군과 동일할까요? 아니면 이에 대한 기준을 준비 중이신지요? 네. 일단 지금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 융복합 의료기기가 지금 식약처에서부터 제도를 지금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아직 건강보험권에서까지 지금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금의 시대의 융복합 의료기기를 보기 전에 저희가 그 과거에 대표적인 예가 약물발효 스텐트라는 제품이 있었죠. 의료기기에 의약품이 결합된 제품이었고, 그 당시는 치료제로 범위하에서 검토되었고, 이전의 치료제를 기반으로 거기서부터 가치 평가를 산정을 한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근데 과연 저희가 앞으로 만나는 그런 융복합 의료기기가 또 그런 방식으로 산정이 다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 그릇을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저희가 좀 쉽게 보고 있는 자주 쉽게는 아니지만 CDX라고 동반진단 의료기를 봤을 때 체외진단 의료기가 전통적으로 치료제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의 경우는 이제 의약품 약제 목록과 행위에서 이 부분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융복합 의료기기라 해도 단일적으로 치료제로만 있느냐 이렇게가 아니라 제품의 상황에 따라 되게 다양하게 건강보험에서는 어느 제도에서 이 부분을 커버할 것인지는 논의 자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질문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말씀 주신 소프트웨어로만 국한할 수 없는데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도 장기적으로 급여화 등의 인정이 가능할런지요. 네. 오늘 주제를 던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쉽게 디지털 헬스케어 하니까 소프트웨어로 많이 인지하고, 오늘 많은 이제 슬라이드가 소프트웨어 위주의 그림들이 많이 뜨다 보니까 그러는데, 제가 오늘 발제한 3가지 질문 중에 AI, 원격 모니터링, 디지털 치료기기 3가지 중에서도 디지털 병리 또는 원격 의료 쪽에서도 장비, 디바이스, 소모적인 디바이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모든 것이 결합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CGM의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소모적인 디바이스, 눈에 저희가 쉽게 그동안 접근했던 제품들은 쉽진 않았지만 치료제로에 등재를 하거나 이렇게 가는데, 그 외의 부분들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수가에 지금 녹여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비단 소프트웨어로만 국한할 수 없다는 거에 저도 질문 주신 분과 동의하고요. 하드웨어나 또는 이런 장비 또는 기술에 대한 논의가 급여화에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정은 이제 저희 정부가 해야 되니까 저는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는 실비보험 질문해 주셨는데요. 실비보험은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2017년으로 기억하죠.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을 얘기하면서 실비보험과의 연계를 건강보험과 연계하겠다라는 걸 선언하셨고요. 최근에도 지금 올해 정책 방향에서도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 관리 가버넌스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서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의 연계는 계속 될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냥 딱 요 기술이 실비보험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이제 일단 급여화 목록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환자 부담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실비보험이 커버한다라고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그런 기술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라면 실비보험도 하나하나 좀 점검과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률적인 답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질문이 디지털 치료기기의 보험 등재 시 치료제에 해당되지 않고 행위 수가만 받을 거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그게 맞는지요?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했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이 전체적인 주제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앞에 세 분 연자분도 얘기하셨는데 디지털 헬스케어의 제도는 같이 산업계와 정부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 또한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현실 세계에 대한 제도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의 옷에 일단은 입었습니다. 지금의 옷이라는 거는 행위별 수가제의 치료제로냐 행위냐 이거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치료제로의 정의는 지금 건강보험법에서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그 치료제를 정의에 맞으면 치료제로고 아니면은 다시 행위에서부터 전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치료기기 자체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쉽게 이해하고 있는 게 페어사의 리셋이라는 제품이죠. 약물 중독 환자들에게 그 소프트웨어 트레이닝을 통해서 치료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치료제로 개념을 봤을 때는 어떤 손에 잡히는 소모성 재료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치료제로 쪽으로는 아니라고 이해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근데 또 행위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이제 서인석 교수님도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의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에서 커버할 수 없는 형태의 제품들이 나오고 기술들이 나오면서 그 자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사실 돼야 되는 거고 그 논의가 안 됐을 때 현재의 제도에서 어디에다가 제가 문을 두드려야 되느냐를 한다면 재료냐 행위냐 이렇게 구분을 일단은 이분법적으로 불편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디지털 치료기기가 지금 저희가 접하는 이그젠플은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디지털 치료기기 또한 그 영역도 또는 그 카테고리도 되게 다양하게 발전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맞게 또한 이 제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질문 하나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게 강진영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파괴적 의료 혁신이라고 하는 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기로 했고요. 그거를 질문 주신 분께 메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약속한 시간에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귀중한 시간 2시간 반을 저희한테 할애를 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한 걸 모두 다 공유를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게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좀 느끼신 점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 그 설문지에 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이 브리핑에 더 많이 반영해서 더 귀중하고 유용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사이넥스가 올해로 19년 차를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20년. 예,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저희가 이제 성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시간을 돌아보면 사이넥스의 성장은 결국 저희 고객사에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저희가 그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지금 현재의 사이넥스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규제 전문가로서 고객과 규제 당국 중간에서의 전문 소통자로서의 역할, 그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회사로서 스스로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사이넥스에 물어주시고 그 질문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사이넥스에 많은 자극이 되고 발전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늘 사이넥스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고객사와 늘 동행하면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한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사이넥스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